말씀드릴 요거 이제 충남 저는 홍성군 홍동면에 사는데요. 오송을 거쳐가지고 왔습니다. 제 이름은 하승수라고 하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이제 2월달에 창립한 공익법률센터 농본이라고 이제 일종의 농촌을 위한 공익법률 단체인데요. 그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좀 조사하고 있는 내용들 포함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투기를 해본 사람들은 아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텐데 저만 하더라도 솔직히 부동산 뭐 투기는 그냥 투자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뭐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농촌에 살아도 제가 아직까지 농지가 없거든요. 농지가 없고 제 주변에는 귀농, 귀촌한 청년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농사를 작게나마 짓고 있는데도 아마 농촌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농지원부라는 게 없어가지고 요즘 농민수당 같은 게 다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농민수당도 못 받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농사를 짓는데 농민수당을 못 받는 사람들도 제 주변에 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투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부터도 사실은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활하고 별로 관련이 없다 보니까. 근데 아마 오늘 오신 분들도 그렇고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걸 좀 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좀 아실 수 있지만 이런 뭐 부동산 거래 자체를 별로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싶었을 것 같아요. 특히나 LH 관련해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해본 적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구나. 사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런 말들을 많이 썼잖아요. 일한 만큼 대접받는다든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썼죠. 실제로 뭐 시민단체들이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자. 근데 지금은 뭐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 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투기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미 이렇게 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뭐부터 좀 시작해야 될까라는 고민에서 사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도 그렇고 제가 활동하는 단체도 2월, 3월부터 계속 이제 이 투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하고 또 언론하고 같이 협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우선 좀 우리가 약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투기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리고 투기와 투자의 경계선은 애매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투자는 좀 장기적으로 하는 거고 투기는 단기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투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해도 좀 애매하잖아요. 주식 투자와 주식 투기,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라는 거에 경계선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또 투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약간 이렇게 내가 한 것도 투기인가? 저는 뭐 대한민국 사회에서 투기를 했다고 해서 누구를 비난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 솔직히 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뭐 투기든 투자든 간에 이미 이렇게 된 사회에서 내가 노동의 대가로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또는 국가가 지급하는 어떤 복지급여나 이런 게 아니라 투자나 투기를 통해서 좀 따로 돈을 좀 벌어보려고 했다는 게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게 그걸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저는 좀 물론 아주 심하면 비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냥 그야말로 그냥 일반 시민이 한두 번 뭘 해본 걸 가지고 지금 비난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기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죠. 부동산 투기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의 변동 차이를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 그럼 우리가 집을 사고 그죠? 집을 샀다가 집을 팔아서 돈을 남겨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투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보지 말고 좀 좁히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투기가 사실은 아주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모든 투기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접근하면은 A, B, C, D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구분을 하자는 건데 구분은 뭐냐면은
투기를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집을 샀다가 집을 팔아서 돈이 남았어요. 그거는 뭐 일정한 투기라고 볼 수 있는 면도 있지만 불법은 아니고 위법은 아니죠.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그냥 그렇게 해서 부동산 차익을 얻었다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것도 고의적으로, 이런 경우부터 저는 좀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이 부분을 좀 건드려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돼야지 사실은 불법은 아니지만 솔직히 내가 그냥 나도 돈 벌어보고 싶어서 집을 사고 팔았어, 이런 부분들까지도 장기적으로 좀 줄여나갈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그거는 뭐 처벌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이런 사회에서 뭔가 좀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뭐 집이든 어떻게든 좀 사고 팔아가지고 차익을 남기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 줄여나가야 되는 문제죠. 그렇다면 지금 명확하게 우리가 좀 건절해야 되는, 1차적으로 건절해야 되는 건 부동산을 이용해가지고 이 보시는 것처럼 공직자의 어떤 미공개 정보 이용, 공직자가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 LH 사건처럼. 그런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정말 건절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농지법 위반, 오늘 많이 말씀드렸지만 농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 중에 하나가 농지법입니다. 근데 농지법을 고의적으로, 뭐 착오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위반을 해서 투기를 하고 그걸로 이익을 얻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건드려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부동산만 아닙니다.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사고 파는 거. 대기업이나 재벌이나 대기업 관련된 사람들이. 또 뭐냐면은 아주 이제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뭐 일감 몰아주기 들어보셨죠? 그냥 그 재벌 총수 자식이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수천억 대 일감을 몰아주고 그 회사에다가 그 회사 가치를 뻥튀기 해가지고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세금도 안 내고.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부동산만은 아닙니다. 부동산만은 아닌데, 그렇지만 일단 부동산이 이슈가 됐으니까 부동산에서 최소한 법을 어겨가면서 투기하는 것만이라도 일단 먼저 좀 근절을 해보자.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LH 사태 터졌을 때는 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조사되는 걸 보면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는 쑥 들어갔어요. 일단 중앙에서는, 소위 말하는 중앙,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한다고 막 해서 전수조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주에 국민권익위원, 민주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를 의뢰했거든요. 보궐선거 전에. 국민의힘은 그걸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지금 전수조사 이야기를 뭐 그냥 아예 그 이야기는 없고, 국회의원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를 의뢰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금 자료 가지고는 못하겠다라고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은 전수조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하나도 진전되는 게 없죠. 그 다음 특별검사 한다고, 국민의힘이 특별검사 하자고 해서 특별검사 하기로 했는데 특별검사도 여전히 뭐 진행되는 건 전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LH 사태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 이만큼 전 국민적인 관심이 생긴 적이 있었던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게 폭발적인 관심과 분노가 일어났는데, 근데 이제 뭐 일종의 시간 지나면서 그냥 흐리멍텅하게 또 되는. 그리고 하도 그때 민심이 안 좋으니까 지자체들이 다 이제 전수조사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제가 사는 충청남도도 한다고 하고 뭐 부산도 하고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수조사 결과를,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제가 충북에 오니까 충북 걸 찾아봤거든요. 충북은 어떤가 싶어 찾아봤더니 충북은 지난주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충청북도 발표 내용은 뭐냐? 뭐 1차 조사 결과긴 하지만 투기 정황을 못 찾았다.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이게 지자체가 자체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왜냐하면 지자체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동의받아가지고 그 뭐 개인정보 이용 동의받아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고, 또 제가 자세히 봤어요. 충북은 좀 자세히 봤습니다.
어떻게 됐길래 이게 정황이 하나도 안 나왔을까 자세히 봤는데 조사 대상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저는 충북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네. 청주 넥스트 폴리스 오송 제3 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음성 맹동인국 산업단지 이 세 개가 좀 중요한 모양이죠. 제가 충청북도에 안 살아서. 근데 어쨌든 요거를 조사했고 여기에 관련해서 충북개발공사나 뭐 관련 부서 공무원 총 3,820명을 조사했는데 그런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투기 정황은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개의 산업, 이 세 개의 어떤 이 일종 산업단지만 문제인가 충청북도에서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범위인지 모르지만 과연 이 범위가 다일까? 거기다가 또 여기 보면은 뭐 공무원 6급 2명과 4급 1명이 본인의 가족 명의로 토지거래를 했지만 현재 영농중으로 투기 의심 행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6급 공무원 2분하고 4급 공무원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퇴직 공무원이 아니라 현직 공무원 같은데 그런데 영농을 하고 계시면 물론 주말에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5급 공무원도 한 명 있었는데 그것도 뭐 현재 영농 중이다. 이게 뭐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의 자체 조사하는 거가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그냥 넘어가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도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그냥 허지부지 되고 그 다음에 지자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전수조사도 그냥 허지부지 끝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렇게 그냥 평가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의문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지자체 전수조사 말고 진행되고 있는 건 국가 차원에서 이제 그 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의 대상이 지금 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의 법 자체가 미공개 정보라고 다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령 나는 담당 업무가 아니에요. 나는 담당 업무가 아닌데 건너 들었어요. 저기 뭐 한대 개발한대. 난 건너 들었는데 샀어요. 그런 경우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게 업무상 취득한 정보여야 되거든요. 기존의 법은. 이번에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좀 넓어지긴 했지만 이게 소급 적용은 또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뭐 도대체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지금 하위직은 몇 명 구속된 사람이 있지만 고위직은 구속된 사람도 없고 유일하게 지금 뭐 아마 오늘인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오늘 행복청장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죠? 행복도시 담당했던 청장만 지금 뭐 이제 구속영장 신청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한 지가 상당히 지났는데도 이게 잘 진척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와 관련성 같은 걸 입증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사도 사실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가면은 그냥 흐지부지 끝난다.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다. 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된 거는 성과입니다. 성과지만 그건 앞으로 이제 적용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 이루어졌던 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대로 가면은 뭐 별반 바뀌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진짜 제가 지금까지 조사해온 거를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해보니까 제가 해봤거든요. LH 투기 사태 발표된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투기 문제에 대해서 좀 실태라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해보니까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이거는 뭐 수사기관이 아니면 발표내기도 힘들고 수사를 해도 발표내기 힘듭니다. 이게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들었다. 애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농지 투기를 조사하면 그래도 뭔가 조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농지 투기는 상대적으로 확인이 쉽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현직 국회의원이랑 뭐 유명한 사람들 몇 명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해보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확인이 쉽더라고요. 농지 투기과는. 그러니까 농지 투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투기 조사를 해 들어가면 굉장히 조사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공무원이 그런 것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속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만 조사하고 택지나 산업단지 뭐 신도시나 산업단지에 누가 땅 샀냐 이거 가지고 조사하는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지에 초점을 맞추고
재산 공개나 재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 그죠? 그러면 재산 공개나 등록된 것부터 농지법 위반 조사를 들어가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법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고 이런 거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정말 투기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농지 투기입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LH 사태 같은 경우도 결국 LH 직원들이 그 자기들이 아는 개발 정보 가지고 상당히 98%가 농지거든요. 왜냐하면은 보십시오. 이미 택지로 개발됐고 이미 집지원도 이런 데 빼고 나면 앞으로 집을 짓거나 개발할 수 있는 땅의 다수는 임야 아니면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농지를 조사하다 보면 그 사람이 산 임야도 조사할 수 있고요. 임야를 조사해 보면은 기획부동산 이런 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래서 사실은 농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잘 안 먹히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걸로 증명해보는 걸 한번 추진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그래서 농지법 위반, 그러니까 기존에 부패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업무상 지적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도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농지법도 허위로 농지를 취득했으면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가짜로 그죠? 농사 안 짓는데 농사 짓겠다고 해서 가짜로 농지를 취득해서 그것도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어차피 둘 다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농지법 가지고 조사해서 공소시효 남았으면 처벌하고 지났으면은 만약에 지났다, 7년이 지났다, 그러면 처분이라도 하게 만들자. 8개라도 당장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농지 가지고 조사하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도 찾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특별법을 제정해서 소고 반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워낙 이제 지금 감이 떨어져가지고 농지법이 농지법을 위반한 게 뭐그래 어떤 중요한 문제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기. 특히 도시에 사는 분들은 농지를 사고 가수기 때문에 특히나 뭐 돈이 별로 없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야 뭐 지금 집도 안정적인 주거도 구하기 힘든데 농지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농지법 위반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이 배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지법이라는 걸 위반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면 뭐 항상 나오는 게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기본이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성립할 때 경자유전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성립이 가능했던 겁니다. 임차농지가 지금 절반이 넘었어요. 거의 일제시대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농사짓는 농민이 소유하는 농지가 40% 정도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임차농지가 50%가 넘었습니다. 절반 이상. 그러니까 농사는 짓는데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비율이 지금 절반 이상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15년 후에는 전체 농지의 84%가 비농민, 농민 아닌 사람들이 80%를 소유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농민들이 돌아가시니까 지금도 계속 그게 추세가 빨라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15년 후에는 84%가 어쨌든 농민이 아닌 사람이 소유하고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농지를 이용해서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서 투기를 한다. 이거는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난받아야 되는 행태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이게 다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정확하게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얼마나 되고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몇몇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대통령 직속 그 농업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샘플 조사를 해봤어요. 샘플 조사를 해봤더니 뭐 상당히 심각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 조사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농민이 아닌 사람들 소유한 농지가 많다 보니까 농지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0년에 비해서 2019년에 이게 헥타르거든요. 헥타르인데 30만 헥타르가 농지가 사라졌어요. 빠르게 농지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진 농지들은 다 개발, 주로 제일 많은 게 개발 용도로 쓰이거나 아니면 농사 짓다가 더 이상 농사 안 짓고 그냥 묵히는 유휴지로도 되고, 요즘에는 태양광 깐다고 또 난리고, 그러면서 농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농지가 줄어드는 원인 중에 하나도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건 농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농사를 안 지으니까 다른 용도로 쓰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 지금 농지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지금 국가도 안 하고 지자체가 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도. 수사도 매우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가능해야만 수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법도 애매했고 그리고 공소시가 지난 것도 너무 많고 경찰들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것만 수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수사를 하냐. 처벌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다 수사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도 꼭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동안에 법이 허술해가지고 나쁘지만 처벌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민간 사원의 전수조사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이미 언론이나 이렇게 몇 군데에서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해보고 있는데 해보니까 전혀 불가능하진 않다라는 게 이제 판단이에요. 제 판단.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3월부터 계속 저도 조사를 해봤고 저하고 같이 협업하는 언론들도 한번 조사를 해봤고 조사를 해보니까 부동산은 어느 정도 우리가 조사할 수 있다. 물론 차명으로 숨겨놓은 건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은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재산이 공개되는 사람들은 해볼만 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이 공개되는 공직자들의 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거의 200명 가까이가 재산 공개 대상자거든요. 충청북도 도청이나 관련된 공기업이나 도의회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재산 공개 대상자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재산이 공개되는 사람들부터라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자. 주로 고인직이니까 고인직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면 그 밑에까지도 전수조사하게 되지 않겠냐. 근데 안 하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민간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언론들이 한번 예를 들면 MBC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상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 제가 지금 사이트를 표시해놨는데 이 사이트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충청북도 지역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 보유 실태를 다 찾으실 수 있어요. 검색될 겁니다. 검색도. 예를 들면 우리 충청북도에 유명한 의원 한 분 계시잖아요. 땅 하면 유명한 의원 박덕흠 의원이라고. 네. 그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많이 팔았지만 어쨌든 그분은 정말 제가 한 10년 전부터 2013년부터 조사를 해왔지만 정말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정인을 제가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어쨌든 박덕흠 의원을 포함해서 충청북도의 지역구 의원들 다 검색이 가능해요.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농지만 따지면 80명이 300명 중에 80명이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농지 가지고 있는 의원들 자료는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MBC가 4월 초에 오픈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가보면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거는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언론은 뭡니까? 언론은 어쨌든 한번 보도하고 끝나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언론이 책임질 수는 없어요. 언론은 보도하고 끝나는 거니까. 그렇지만 지역의 시민들이나 유권자들은 다르잖아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계속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을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여기 MBC 이게 아마 영상을 볼 수가 있을까요? MBC가 보도하는 게 얼마나 하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80명, 4명 중 3명꼴입니다. 저희가 여의도 80명 모두한테 농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답을 들어봤더니 농지를 살 때 농사를 짓겠다고 약속만 해놓으면 본인만 농부로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진짜 농부도 있습니다. 이어서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07년 고향인 인천 장공도와 배우자 명의로 밭을 샀습니다. 당시는 영종지구 보상으로 일대가 실적했던 시기. 박 의원이 밝힌 메인 목적은 주말 농장이었지만 배 타고 들어가는 시간만 40분입니다. 실적을 때
혹시 뭐 개발하거나 이런 계획은 있으세요? 근데 지금 뭐 땅을 뭐 팔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방치 또는 추경 중이라고 답한 의원은 8명. 지자체가 해마다 농사를 짓는 걸 확인한다지만 역부족입니다. 논밭에 나무를 심었다는 의원도 6명입니다. 일단 시간은 되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축하해서 알기를 지금 안 해주니까. 더 큰 문제는 농지가 재테크 수단이 되는 경우. 전남 지역구인 윤재갑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 2017년 경기도 평택에 논을 샀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건 논 한 구석인 33제곱미터, 10평 정도. 이 논은 전국 29명이 공동 소유자로 돼 있어 600m 거리 전철역 개발 이익을 노린 전형적인 쪼개기 수법으로 의심됩니다. 개발지 뭐 투입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잘못되고 다음주에 매도한다고 해요. 3기 신도시 근처에 농지를 구입한 의원들은 해명에 바빴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의 밭을 산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노후에 창고 임대업 부지로 쓰려고 했지만 논란이 돼 계획을 접었다면서 배우자가 감자와 대파 등을 심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6명이 가진 농지의 평균 가격은 3.3제곱미터, 평당 13만 2천 원. 일반 농지 평균가인 3만 7천 원보다 3.5배 비쌌습니다. 그런 계획서대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농사만 다른 농사로 지은 거기 때문에 처분을 내릴 수 없고 경과처분을 받지 않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농사를 짓는 의원도 있을까? 인증 영상을 보내온 이효빈 정의영 민주당 의원과 김선규 국민의힘 의원 등 8명이 직접 농사 중이라고 답해왔습니다. 경자 유전, 우리 법 원칙에 맞게 지금이라도 농지를 처분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80명 중 9명의 의원이 이미 팔았거나 팔 거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장수입니다. 네, 이게 뭐 MBC가 몇 편을 보도했는데 그 중에 뭐 제일 압축적으로 잘 정리된 건데요. 뭐 보시는 것처럼 80명 중에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도 팔겠다고 한 사람, 팔았거나 팔겠다고 한 사람은 9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그냥 사실은 뭐 약간은 이제 충북 참여에 대해서 판을 깔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조사할 수 있는지를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단지 이 사람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좀 시민들이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정부가 안 하고 지자체가 제대로 안 하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이 공개되는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한번 공직자들에 대해서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저는 좀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공직자들은 공개가 안 되는 사람들도 다 재산 등록은 하기 때문에 재산 등록된 거 가지고 농지 중심으로 조사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산업단지 일부만 가지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농지만이라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저는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우리 농본에서도 지금 국회의원은 지금 국회의원하고 국회 고위직들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언론 보도처럼 그냥 보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다 따지고 그 다음에 투기를 한 걸로 의심되는 사람은 다른 부동산도 조사해보면 또 비슷한 투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 아니라 임야도 투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파악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지금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샘플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조사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금융거래는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금융거래 내역은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이라는 건 어쨌든 등기부라는 게 일단 공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재산 공개된 걸 보면 필지까지 나옵니다. 몇 번지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번지수를 가지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그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딱 보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땅을 농지를 샀는데 이걸 왜 샀을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걸 보면은 개별 공시지가 같은 걸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땅을 사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뭐 언론에서 국회의원만 좀 했지만 다른 고위공직자들 또 지방의 고위공직자들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 기재정보서비스 이것만 보더라도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하면은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뭐 참여연대는 많이 하시겠지만 시민들은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정보공개 청구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농지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안 주는 데도 있는데 주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많이 받았어요. 자료를 많이 받고 있고 언론도 많이 받았습니다. 뭘 청구하냐면은 농민이라야 농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농지를 살 때에는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리고 그걸 받으려면 당연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라는 걸 작성해서 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게 농업 경영 계획서라고 내가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 원칙적으로라는 건 이제 예외가 있다는 건데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이걸 내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자세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외라고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같은 게 없는 경우는 뭐냐면은 뭐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을 받은 경우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안 받아도 돼요. 상속이니까 돌아가셔서. 그다음 농사 짓다가 이사를 가신 경우, 이농을 하신 경우, 농사를 그만두신 경우는 따로 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영농조건 분리농지라고 해서 경사가 심한 땅이 있잖아요. 농지 이제 경사가 막 이렇게 심한 이런 것들은 예외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체험농장 1000제곱미터까지는 주말체험농장을 할 수 있도록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1000제곱미터면 330평이잖아요. 330평 밭을 농사 지으려고 하는 거죠. 농사 안 지어본 사람이 330평 지으려고 하면 거의 죽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50평도 죽음인데 그렇죠? 뭐 기계 같은 거 쓰면 많이 지을 수 있지만 그건 좀 지어보신 분의 이야기고 사실 이게 너무 과도해요. 1000제곱미터까지 주말 체험 농장을 한다는 거. 어쨌든 근데 지금 법상으로는 1000제곱미터까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를 넘고 특별하게 이런 데 해당이 안 되면은 이거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땅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고 특별히 예외 조항에 해당이 안 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사람 중에 예를 들면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천안갑입니다. 천안갑. 요번에 초선이에요. 초선. 이 문진석 의원이 충남 예산의 답이 뭐죠? 논이죠. 예. 1907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산 공개 내역을 보니까 1907제곱미터면 1000제곱미터가 넘죠. 그러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 샀는지를 봤더니 2017년에 매매를 통해서 샀죠. 상속이 아니잖아요. 상속받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필요 없습니다. 매매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매매를 했고 이 문진석 의원은 천안갑이 지역구고 천안이란 도시에 사는 분이에요. 예산에 여기하고 연고가 없습니다. 특별하게. 그런데 어쨌든 2017년에 샀습니다. 2017년에 샀으니까 공소시효도 남아있죠. 만약에 농지법 위반했다면 공소시효 7년이니까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사를 해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습니다. 예산군에다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보자. 그리고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보자. 이렇게 했더니 농업경영계획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조경수, 과실수, 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무를 심겠다. 근데 언론에서 가봤죠. 언론이 현장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더라. 그죠? 버려져 있는 상태. 물론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면 논인데 논에다가 조경수, 과실수 심겠다 하는 것도 문제죠. 근데 어쨌든 언론이 확인해보니까 버려져 있더라. 그럼 이거는 뭐죠? 농지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진석 의원이 이 땅을 왜 샀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문진석 의원이라는 사람이 폐기물 처리업을 하던 업체 사장 출신이에요. 폐기물 처리업을 하던 업체 사장. 이 땅을 왜 샀는지를 알아보니까 자기가 폐기물 매립장을 하나 새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에다가 그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진입로를 나중에 그 매립장이 확정된 다음에 매입하려면 사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팔려고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사놓은 거예요. 진입로를 미리 폐기물 매립장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허위로 산 거죠. 허위로 농사지을 생각은 전혀 없고 폐기물 매립장에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미리 땅을 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00% 농지법 위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그리고 요 정보공개 정보라는 수단을 활용하면 우리가 지방공고 고유공직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문희석 의원은 전남 장흥에도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봤죠. 전남 장흥. 제가 이 남의 재산, 저는 제가 농지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농지를 제가 조사하고 있는데, 농지 한 평도 없는데 제가 남의 농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남 장흥의 용산면이라는 데 또 문지석 의원이 배우자 명의의 땅이 있더라고요. 논이. 역시 마찬가지로 1119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이런 서류를 또 정보공개 정보에서 받았죠. 받았더니 보시면 여기 뭐 때문에 하려고 하느냐, 농업인이냐, 주말 체험 영농이냐, 법인이냐, 아니면 신규 영농이냐. 그러니까 신규 영농이라고 적은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새로 농사를 짓겠다는 거죠. 신규 영농이니까. 농사 짓겠다고 해가지고 논을 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취득 목적도 여기 보시면 농업 경영이라고 동그라미 쳐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농사를 안 지었다면 뭐죠? 이게 허위인 거예요. 허위로 농지를 취득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농사를 짓겠다라고 해가지고 서류를 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서 농지를 샀는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샀는데 농사를 안 짓는다. 그러면 그거 농지법 위반인 거죠. 국회의원이라서 지금 뭐 수사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 명백하게 이걸 처벌 못하면 대한민국에 농지법 위반 처벌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징역 7년 이하로 돼 있는데 누가 처벌받겠습니까? 이런 게 처벌 안 되는. MBC가 문지석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장흥 땅은 왜 샀냐? 장흥은 고향 땅이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매입을 했고 친인척이 농사를 짓고 있고 할 계획도 없고 친인척이 농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자유전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농지는 농사지을 사람이 가져야 된다. 농지를 사가지고 친인척이 농사짓게 한다. 이거는 농지의 목적에 어긋나는 겁니다. 농사지을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되니까. 친인척이 농사를 지으면 친인척이 가지고 있어야죠.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스스로 이제 자기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걸 일종의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심각한 행위들이 있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올렸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문희석 의원은 뭐 시세 차익을 아직 올린 건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 매립장 하려고 진입도를 확보하고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이런 행태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야의 균형을 위해서 이제 제가 민주당의 문희석 의원 말씀드렸으니까 국힘 쪽을 말씀드리면 국힘 쪽도 심각한 사람들이 뭐 숫자로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NGO 시민단체들 이미 고발한 게 강기훈, 이주환, 전봉민 의원이라고 강기훈 의원은 경남이고 이주환, 전봉민은 부산이 지역구입니다. 고발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 사람들은 뭐 거의 확실한. 그래서 강기훈 의원은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 이주환, 전봉민 의원도 농지법 위반이 거의 확실한, 거의 100% 확실한 케이스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사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법을 위반하면 거의 확실한데 지금 전봉민 의원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어요. 근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시세 차익을 얻었거든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전봉민 의원이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레리라는데 논이 1187제곱미터, 역시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있어요.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죠. 이건 어떻게 한 건지 봤더니 아버지가 있습니다. 전봉민의 아버지 정광수 회장이라고 혹시 뭐 시사 프로그램 많이 보시는 분이 이분 얼마 전에 보셨을 텐데 그 M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전봉민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 특혜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 그걸 취재를 하는데 기자가 막 취재를 해서 이 아버지가 정광수 회장인데 전봉민 국회의원 아버지 정광수 회장을 만나서 막 이렇게 따지니까 이 정광수 회장이 내가 돈을 줄게라고 했죠. 돈을 얼마 했더라? 뭐 거의 조폭 수준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같이 가는 거야 앞으로 이러면서 이렇게 MBC 기자한테 돈을 주겠다고 해서 그게 그 언론에 크게 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그분인데 이분이 이제 2002년에 농지를 샀어요. 이분은 건설업체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문제죠. 건설업체 사장이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정광수라는 사람이 그 부산의 건설업체 사장이 자기 아들이 전봉민 국회의원이에요. 아들한테 2004년에 증여를 했습니다. 농지법상 증여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건 사람이 돌아가셔서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거니까 그거는 뭐 무슨 증명이 필요 없지만 매매든 증여든 이거는 일종의 계약으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증여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봉민 의원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전봉민 의원이 농사를 지었을까? 농사 지었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건설업체, 아버지가 하는 건설업체에 이사를 하다가 부산시 의원으로 들어가거든요. 2006년인가? 얼마 안 됐어요. 부산시 의원 들어가서 부산시 의원만 뭐 몇 선을 하고 중간에 잠깐 쉬었다 국회의원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뭐 논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공소시효가 지났죠. 2004년에 샀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의 수사가 가진 한계라는 게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해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냥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데 가서 이 개별 공시지가 변동을 보면 전봉민 의원이 2004년에 증여를 받을 때는 13,000원이었는데요. 지금 12만 600원이 됐어요. 12만 600원 제곱미터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몇 배로 뛴 거죠. 이게 거의 10배 가까이 뛴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이게. 근데 또 이 땅 주변에 보니까 전봉민 의원 말고 전봉민 의원 가족들도 땅들이 막 있어요. 이 땅, 그거는 이제 재산 공개 대상은 아닌데,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있는 거죠. 그 언론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농지법을 위반했는데, 거의 위반했다고 보여지는데, 처벌은 어렵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차익을 얻는 경우가 정당하냐라는 게 질문인 겁니다. 이거 그냥 놔둬도 될까? 그죠? 그럼 이런 거는 조사해가지고, 최소한 뭔가 좀, 뭐, 부당이익이라도 환수를 하든 뭔가를 하게 만드는 게 지금 국가적으로 필요한 거죠. 어떻게든 간에. 당연히 파는 건 파는 거고, 어떻게든 간에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걸 그냥 방치해놓고, 앞으로 잘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이 나라에 저는 희망이, 그렇게 해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그래서 전공에 청구를 했더니, 없다. 왜 없냐. 보존기간이 10년인데 10년이 지나서 없다. 서류가 없다. 그렇지만 뭐 거의 농지법 위반은 확실한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이거 뭐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또 대선 주자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사실 뭐 이게 정치적으로 했을 때일까봐 저도 사실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대선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 이거 반드시 검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아니에요. 본인은 아닌데 어쨌든 배우자 집안이 굉장히 큰 규모의 농지법 위반이나 부동산 차명 거래를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참 묘한 거는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요. 이거 다 서류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조사하면은 다 나오는 겁니다. 다 확인 가능해요. 제가 이 건도 농지취득 자격증명까지 다 받았습니다. 지금 받아놨어요. 받았더니 이거는 거의 농지법 위반이 확실하거든요. 거기다 차명 거래까지 있어요. 지금 성남시가 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해놨습니다. 수십억 대의 과징금을 워낙 이게 크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고위공직자잖아요.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배우자의 가족이지만 어쨌든 그쪽 가족들이 지금 이런 농지법 위반이나 차명거래는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죠. 부동산 실명제 위반인데 이런 걸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럼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전수조사라는 게 이게 사실은 고위공직자들부터 현직은 당연하고 그죠? 최근에 있었던 전직들까지 해서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사회적인 법적인 제재가 가해져야지.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형태의 투기들 합법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서로 막 투기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투기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막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는 이런 사회에서 좀 벗어나는, 그게 가능하려면 최소한 고위공직자부터 시작해서 공직자들이 해왔던 투기, 그것도 불법적인 투기들부터라도 먼저 좀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분이 이제 대선 주자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선 주자로 나온 사람의 가족의 투기액을 검증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다른 고위공직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언론에 보도를 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냐면은 지금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최 씨라는 분인데 그 최 씨의 아들이 2016년에 농지를 절반, 그러니까 공유죠. 지분의 절반을 취득하고 새로운 사람이 또 절반을 취득했어요. 동업자인데. 그리고 이걸 40억 원에 사는 거를 1년도 안 돼가지고 130억 원에 팔았습니다. 엄청난 이익을 본 거죠. 근데 경매로 땅을 이렇게 매입을 할 때도 농지 취득 자기 증명을 받아야 돼요. 농사를 짓겠다는. 그래서 받았더라고요. 농지 취득 자기 증명을 받았어요. 2016년에 이 윤석열 씨 장모의 아들이니까 윤석열 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제가 가족 관계 약해가지고. 처남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민법에 약해가지고.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처남이 어쨌든 절반을 취득했고 이게 지금 막대한 차익을 얻었는데 이게 경매를 통해서 샀지만 경매를 통해서 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업 경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2016년이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다른 언론들은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이분이 대통령 후보로 안 나온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다른 그냥 뭐 고위공직자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만약에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고 조사하고 뭐 제대로 처벌해라 이렇게 뭐 뭔가를 해라라고 촉구할 때 이 부분을 놔두고 갈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여러 사례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이 농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뭐 훨씬 많고요. 지금까지 나온 거 말고도 더 많고. 그리고 가족들과 또 뭐 만약에 연관된 사람들까지 조사는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말고 다른 고위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조사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한계라고 느껴지는 건 뭐냐. 공소시효가 안 지난 경우도 있지만 지난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10몇 년 전에 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10배씩 이렇게 농지를 사가지고 10배씩 차익을 본다는 건 그거는 우리가 차익을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개별 공시지가가 12만 원이면 실제 거래 시가는 그죠? 그보다 뭐 2배 이상, 뭐 3배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실태를 보면 그러면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게 정보공개 청구를 보면 10년이 보관기간이라서 10년 안에는 보실 수가 있는데 대체로 공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공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들이. 그러면 이 10년이 지난 경우는 지나지 않은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경우는 사실은 좀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니 부당하게 관수해야 될 거 아니냐 최소한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뭐 저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필요하다.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민간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민간 차원에서 조사한 거 가지고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하든 뭐 진정을 넣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공적인 기관이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제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결국에는 그걸 할 수 있는 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조사기구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지자체에 맡길 수도 없고 수사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는 수사는 공소시효가 지난 건 처벌을 못하니까. 애매한 경우도 처벌을 못하니까. 그러면 결국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법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이 전수조사라는 특별법. 그게 친일 반민족 경기자 재산에 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국가기구를 만들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땅을 발견해가지고 몰수 조치를 취했거든요. 지금도 뭐 소송도 뭐 거의 뭐 계속 합니다만 저는 굉장히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통해서 얻었던 재산적 이익은 우리가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환수한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할 말이 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부동산 투기, 특히 공직자 투기나 농지 투기는 뭔가 좀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조사의 초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법 위반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조사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소급 처벌이 헌법상 어렵다면 소급 환수라도 하자. 소급 환수라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부당 이익을. 농지법을 위반해서 농지를 사가지고 그게 결국 투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었다. 그런 건 환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런 반론이 들어오겠죠. 그럼 공직자만 환수를 해야 되냐? 억울하면 그러면 다 환수하자. 저는 정말 억울하다면. 근데 일단 공직자부터 환수를 해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소급 입법이 가능한 경우를 이렇게 예시를 하는 판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을 몰수한 건 소급 입법이었거든요. 한참 뒤에 법을 만들어서 소급 몰수를 한 거잖아요. 당연히 위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들이 위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다. 이거는 일종의 보호해줘야 되는 기득권보다 우리가 이 소급 입법을 해서라도 실현하려고 하는 국가적인 공익이 중요하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한다는 공익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들이 이거는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득권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판단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소급 처벌은 안 되더라도 소급 환수는 가능한 거 아니냐. 최소한 공직자들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한 거는 일종의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다 이렇게 헌법에 되어 있는데 국민 전체를 위해서 봉사한 게 아니라 내가 공무원 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 그거는 소급 환수를 해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 농지법 위반은 좀 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소한 농지법 위반은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환수하는 건 필요하다. 그거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는 이게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제 앞으로 이런 행위를 막으려면 지금 통과되어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가지고만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공무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 공무원 아니더라도 농지 투기는 사실 굉장히 없어져야 될, 근절돼야 될 행위잖아요. 그래서 사실 농지법을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뭐 농민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뭐 생각이 된 내용이 아니라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농지 취득 조건을 강화해야 된다. 이제는 허위 서류 만들어서 농지 취득하는 건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일정 기간은 매매를 못하게 하자. 농사 짓는다고 샀는데 바로 판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다음에 농지관리기구. 지금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발급할 때 공무원들의 하소연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확인하냐? 그러면 그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 그리고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기준을 최소화하자. 앞으로 상속 문제도 상속으로 인한 농지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으로 인해서 계속 농지가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게 되면 농사지을 농민들은 안정적인 농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을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면 상속이나 또는 농사 짓다가 이농하는 경우, 농사를 안 짓게 되는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그냥 위탁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농민들이, 농사 지을 사람들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 최소한. 뭐 소유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도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말 농장 목적, 주말 농장은 그냥 빌려서 하면 되잖아요. 저도 도시에 살 때 주말 농장 빌려서 했는데 굳이 그렇게 사지 않아도 됩니다. 주말 농장 하는 거. 그리고 뭐 농지법 위반의 경우에 지금 처분 명령이라는 걸 내릴 수 있게 되는데 또 유예를 해주게 돼 있어요. 유예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처분하게 하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경기도에서 적발이 됐는데 농업법인제도라는 게 이게 뭐 사실은 이런 거 안 한 사람들 전혀 모릅니다만 농업법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요번에 경기도가 4월 26일에 며칠 전에 발표했습니다. 경기도가 투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기도에 농업법인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1,400억의 부당이득을 올린 곳이 적발이 돼서 이거를 지금 뭐 고발했다라고 경기도가 발표했어요. 제가 보면 그래도 경기도가 일을 조금 합니다. 네, 조금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농업법인이 뭐냐면은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게 있고 농업회사법인이라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조합법인은 농민들이 그래도 중심이 돼서 좀 협동조합 비슷하게 농민들이 조합원으로 5인 이상 참여해야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농업회사법인은
농민은 그냥 한 명만 참여해도 되고 비농업인이 출자액의 90%까지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농민이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회사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죠.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민 한 명만 그냥 잠깐만 당신 잠깐만 들어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쪼개가지고 막 투기로 하는 겁니다. 이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제도가 원래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게 아니라 농지 투기 목적으로 악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게 이번에 경기도에서 대거 적발이 됐는데 사실 이 적발된 것도 세 발의 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이 농업법인들이 농업 그 회사법인이 하고 있는 투기 행위가 너무 심각해요. 주로 이제 기획부동산이라고 흔히 말하는 땅 사가지고 쪼개기 위해서 파는 거 이런 거는 여기서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 개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정확한 실태를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정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된다.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농지법 개정의 내용인데 이거는 꼭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 투기를 막고 대한민국이 이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데 벗어나려면 농지는 농민들이 가진다는 원칙을 다시 확립하고 농지를 더 이상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좀 공정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라고 좀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 과거의 문제는 특별법으로 앞으로의 문제는 이해충돌 방지법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지금 농지법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국적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떤 여론의 압박이 가해지려면 민간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하고 이러면서 제대로 전수조사하고 법제도 개선하고 이런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뭐 이렇게 소스가 있어야 요구하는 거잖아요. 실태가 이러니 제대로 해라. 조사도 제대로 하고 법도 제대로 고쳐라. 농지법 위반을 국회의원 농지법 위반을 왜 조사하느냐? 국회의원 80명이 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반대하면 농지법 개정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못하게 하려면 꼼짝없이 딱 틀어져야 됩니다. 국회의원 80명 거 딱 틀어지고 당신들 농지법 개정할 거 아니야 안 할 거냐 이렇게 몰아붙여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이미 그들은 다 이해관계가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충청북도에서 전수조사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이게 뭔가 시민사회가 딱 소스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만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안 그러면 한계가 많고요. 바깥에 있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민간위원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시간 쪼개가지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뭐 강제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 해명을 하면 이 해명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할 방법도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민사회가 뭔가 좀 조사도 하고 이랬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시민사회가 바쁘시겠지만 어쨌든 좀 이런 걸 해야지 이게 좀 이번이 저는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동산 투기 문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해야 된다. 그리고 하려면 충청북도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공개 대상자가 181명입니다. 그 중에 47명은 중앙정부가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가 공개하는 게 134명이 있습니다. 관보에 충청북도 도보에 134명 공개하고 중앙정부 관보에 47명이 공개가 됩니다. 도지사나 이런 분들은 중앙정부가 공개하고요. 나머지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이제 이 충청북도에서 공개를 하는데 총 181명이죠. 이 중에 농지를 가진 분들을 추려내면 숫자가 나올 거고 그 중에 상속이나 이런 걸로 제가 뭐 사실 오기 전에 이시경 지사님 거 한번 뒤져봤는데 상속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좁혀보면 사실은 딱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과연 어떤 경위로 이게 진짜 농지시설 자격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보공개 청구도 해보고 그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조사를 해야지 지역에서 조사하고 또 중앙 언론이나 이렇게 서울에 있는 단체들이나 뭐 또 제가 활동한 농본이나 이런 데서도 나름대로 또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고위공직자 공개되는 고위공직자라도 좀 조사해서 뭔가 여론의 압력을 가해야만 이번 기회에 뭔가 좀 바뀔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부동산 투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더 나아간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이 아닌 형태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익 추구 행위죠. 사익 추구 행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들, 정당하지 못하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들을 저는 지대 추구 행위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근절해 나갈 수가 있다. 여기 지금 충청북도 위에 강원도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보면은 그 강원도의 영월에 요새 뭐 저기 여기 중국 언론에도 많이 나오던데 영월에 그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한다고 해서 쌍용양해라는 회사가 지금은 쌍용 CNE로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가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어요. 500만 톤 규모. 500만 톤 규모면 지금 폐기물 매립하는데 수수료를 받거든요. 폐기물 매입장에서 거기 매입하려면 수수료를 받아요. 1톤에 얼마씩 받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면 그게 거의 조 단위까지 나오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허가 한번 잘 받으면 뭐 수천억을 버는 거죠, 그냥. 그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주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재벌 총수들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 자식들한테 세금도 안 내도 그냥 불을 물려주려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곳곳에서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고 이거를 시민들이 그죠? 문제 제기를 해도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안 받아주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부동산 문제는 우리가 공분이 있잖아요. 이 국민들이 이번 LH를 계기로 뭔가 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례적으로 뭐 전수조사는 이런 이야기도 나온 건데 전수조사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제 생각은 최소한 이 부동산 투기, 특히 공직자 투기, 농지 투기부터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우리가 투기나 지대 추구 행위를 없애나가고 그것이 정말 진짜 내가 재산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내가 이 사회에서 살려고 그냥 약간씩 그죠? 뭐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영거리라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지려면 저는 이런 공직자 농지 투기 또 이런 소위 말해서 가진 자들이 하는 투기 행위나 사익 추구 행위들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없애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사실은 우리가 모두에게 그죠?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고 좀 다른 사회로 좀 가보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진 사람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냥 내가 정말 도저히 내 이 사회에서 살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조금 내가 있는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뭐 좀 하는 거 가지고는 엄청나게 뭐라고 하는데 그죠? 이런 건 놔둔다 그러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은 어쨌든 이런 공직자 투기, 농지 투기 이번 기회에 좀 근절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이상 이렇게 투기공화국이라는 특히 힘 있는 자, 가진 자들이 투기로 돈을 버는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러려면 뭐 모르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이 다 안 되겠지만 가능한 지역이라도 지역은 지역대로 조사해서 하고 최소한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또 뭐 선출직도 하겠다고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런 건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들 중에 이렇게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다음에 또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그죠? 앞으로는 그리고 지방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하겠다는 사람들이 최소한 이렇게 투기를 해가지고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거는 그런 거는 이제는 안 되는 걸로 그죠? 못하는 걸로 돼야 되려면 이번에 좀 움직여야 된다. 그게 결국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갈 것이다. 그리고 저는 뭐 대선에도 아마 이런 게 이슈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대선 때에도 더 이상 우리가 이런 투기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이 좀 이슈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